주말 사이 서울에서만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는 1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신정 차량기지 이전 전제 조건인 서울 지하철 연장 계획이 빠진 것을 두고 양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으로 주택 공급과 청년 세대 지원, 도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음식점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명입니다. 이 중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30명, 기존 확진자 접촉 사례는 107명입니다. 동작구에 있는 음식점에서는 지난 14일 방문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5일까지 5명, 16일에 10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16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 중 8명은 음식점 방문자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으나 테이블 간격이 좁아 밀집도가 높고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장시간 체류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현재 60세에서 75세 어르신과 만성호흡기 질환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사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데요. 전화 예약은 중앙 콜센터나 자치구 보건소 콜센터에서 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천 지역의 수건 사업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해당 내용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탄 신정 차량 기지 이전 논의. 2019년 말 정치인들은 공청회를 열어 한 목소리를 냈고 작년 2월 양천구의회도 신정 차량 기지 이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시가 신정 기지와 방화 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면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양광역시장의 의지, 그다음에 합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대로 저는 100%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난달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입니다. 신정기지 이전의 전제 조건인 서울 지하철 연장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상 다음 달 4차 계획 최종안에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은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습니다. 시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 부분은 이제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용역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왔는데 지역 정치권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전부터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선도 있었어요. 근데 4월 22일 날 미포함이 된 후에 발표가 났잖아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길래 약속을 안 지키는 그냥 정치인들로밖에는 저희는 안 보이고 지금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불법이면 알고서도 집회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나가겠다. 양천 주민들은 지하철 연장을 원하는 경기도 등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 개편안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주택 공급, 청년 세대 지원, 도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의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한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합니다.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기존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물류 전담 조직인 물류정책과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추진반도 신설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승객이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의 긴급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문규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상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을버스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먼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마을버스는 공공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 구석구석의 골목길이나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을 운행을 하는데요.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기고 또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서 마을버스의 승객 수가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운송업체는 적자가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 운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운행 횟수를 감축하는 등 주민들의 이용 불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마을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대중교통 중에 마을버스를 골라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 은평구의 마을버스 업체들 얼마나 어려워진 겁니까?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한 적자에 대한 폭만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못 받는 마을버스 업체는 정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4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있고요. 11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은평 10번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었는데 평일에는 3대 운행하던 것을 확산 이후에는 2대로 운영을 줄이고 주말에는 2대에서 1대로 감축하다 보니까 평소에 5분, 10분 간격이던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궁금한데요. 지원 기준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이번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한시적인 피해 지원인데요.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박주민 국회의원님하고 이병도 시의원, 정은영 구의원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지원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4개의 업체 버스 회사에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원 목적은 마을버스 업체의 한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 교통 소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큰 적자에 비하면은 이번 지원금은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목마른 갈증에 마중물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의회 문규주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국민을 공분하게 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1심 재판부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또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재판 당일 법원 앞에서는 시민 수십 명이 모여 정인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양모와 양부를 향해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정인이 못 살려주셨으면 이거 10초 보여줄 수 있잖아요. 또 감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 되고 최근 한 방송인이 비혼 출산을 선택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발적 비혼모가 됐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을 부추기는 비정상 가족이라며 출연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역할까지도 그런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보육이나 양육에 있어서의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비혼 임신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난자의 수명 때문에 그렇게 당장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어도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과연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면 혼인과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구 구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를 보면 2010년 23%대이던 1인 가구 수는 2015년에 27%로 늘었고 2019년에는 614만 가구를 넘어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점차 줄면서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전통적인 법률혼을 거부하고 동거와 사실혼, 비혼에 이어 비혼 출산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자녀의 성도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공감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는 지났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성 문제는 아기의 책임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다. 다양성의 시대, 보이는 틀은 바뀌어도 가족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죠.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삶의 안식처가 되는 가족.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는 가정의 달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